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한 여자입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조금은 힘든 시절을 보낸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남자 둘이 있습니다. 그 남자들이 제 인생을 살렸네요. 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미싱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한 여자였습니다. 아마도 그때 나이가 20살 초반이었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공장에 가서 다금질을 하고 미싱을 돌리던 저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주원 씨, 여기 날도 더우니까 앞에 나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와줘. 여기 돈 있고 우리 직원들 거 사서 와. 라고 하는 공장 관리자님의 부탁에 저는 금방 갔다 올게요. 하고 뛰어갔습니다. 공장에서 슈퍼가 20분 정도 걸렸기 때문에 막내인 저는 빨리 아이스크림을 사서 관리자님이랑 직원들한테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헐레벌떡 슈퍼에 도착한 저는 아이스크림을 양손에 담아 일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저는 하얀색 벽이 보이는 병원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고 공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사고가 난 겁니다. 저는 거의 2미터를 붕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사고의 충격으로 제가 아예 정신을 잃은 거고 저는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병원에서 쇼크가 와서 혼수 상태로 있었던 거죠. 관리자님은 지원아, 미안하다.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구나. 이를 어쩌면 좋아. 정말로 미치겠네. 우리 지원이 어째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병원비는 공장에서 대줘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제 몸 상태였죠. 저는 거의 반년 동안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부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고생을 했습니다. 매일 나오는 눈물에 이를 악물고 살았고 13번의 수술에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때 저를 지켜주고 삶을 유지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였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었던 그는 매일 저에게 와서 오늘은 좀 어때요? 기분이 좀 괜찮아요? 아픈 부분은 좀 나아지셨어요? 요즘 많이 견디기 힘들죠. 봄인데 꽃도 보러 밖에 나가서 놀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방 나을 거니까 걱정 마요. 그리고 힘들면 나에게 기대요. 마음껏 기대요. 그는 아마도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사실을 대충 안 듯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컸으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왔을 때도 보호자가 없어서 관리자님이 병원에 와서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은 매일 제가 우울하지 않게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조금만 버티면 이제 일반식도 먹을 수 있어요. 라는 위로의 말로 저를 챙겨줬어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제가 외로운 병원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는 그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을 걸어주고 무언가를 챙겨주는 그날에는 기분이 날아갈 듯이 기뻤고 또 저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죠. 그러한 나날들이 거의 1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제 마음속에 그 의사 선생님이 들어온 게 사실이었습니다.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이제 통원 치료와 재활만 남았던 그때 장기 입원을 하던 저는 퇴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내가 내 번호를 줘야 하나?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말하지? 하면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고민했습니다. 퇴원하는 병원 생활의 마지막 날, 어김없이 의사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고 오늘 퇴원하는 날이네요. 처음에 병원에 오셨을 때 엄청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기운을 내고 행복해진 것 같아서 제가 다 기쁩니다. 나가셔서 행복하게 잘 사시고 늘 힘내세요. 라고 했어요. 선생님, 제 번호 여기 있어요. 저 선생님 좋아해요. 이러면 안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입술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 한 줄 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짐을 싸서 퇴원 수속을 밟으려고 하던 그때 갑자기 그 의사 선생님이 지원 씨 하면서 저를 보는 겁니다. 저는 네? 라고 대답했고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1년간 계속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지원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대로 지원 씨를 보내면 제가 인생 살면서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지원 씨한테 제 번호 드리려고 말 건 거예요. 불편하면 제 명함 그냥 버려도 되고 불편하지 않으면 저에게 연락 한 통 해주세요. 우리 나가서 밥 한번 같이 먹어요. 라고 하는데 너무나 놀라면서 진짜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날 좋아해서 번호를 준다는 게 거의 뭐 꿈속에서만 꿀 법한 기적이 저에게 일어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너무 놀라고 기분이 또 좋아진 저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고 집에 도착한 뒤 숨을 크게 한번 쉬고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연락을 남겼어요.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밖에서 만나기 시작했고 연애 감정이 싹트면서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없이 혼자서 서울의 상경에서 미신 공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고 그 남자는 자기는 보다시피 의사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죠. 말을 하면 할수록 진짜 말이 너무 잘 통하고 서로 죽이 맞는 게 절로 느껴졌어요. 저로서는 굉장히 신나고 또 기분이 좋았지요. 그렇게 사귀게 된 저희 둘은 4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무미건조한 삶의 한 줄기 빛 같은 무지개 같은 그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쯤 그 남자가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사실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들이고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한 씨가 아이가 있다니요? 그럼 주한 씨가 유부남인데 그동안 그 사실을 숨기고 저를 만난 거예요?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약간 화를 냈습니다. 아니, 지원 씨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결혼을 기약한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제 아이를 가졌거든요. 아이 낳고 결혼하자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 집을 나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바람을 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안 한 저는 아이를 데리고 키웠는데 참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매일 밤 죽고 싶었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면서 버텼어요. 이제 아이가 꽤 커요. 할머니네 집에 맡겼다가 이제는 저랑 같이 살려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왜 이제 꺼내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말을 해주지. 나 서운해요. 라고 하자 그 남자는 내가 이야기를 하면 지원 씨가 날 떠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이 무서웠어요. 난 지원 씨가 너무나도 좋은데 지원 씨는 나를 싫어할까봐, 나를 미워할까봐. 그래서 숨기려고 했는데 나 이제는 지원 씨에 대한 커가는 마음을 숨길 수 없어요. 저요, 지원 씨 너무 사랑해서 평생을 기약하고 싶어요. 지원 씨만 나 받아준다면, 나의 이러한 과거를 이해해준다면, 우리 결혼해요. 라고 하면서 청혼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그 남자랑 무척이나 결혼하고 싶었는데 아이가 있다고 말하니까 이야기가 달라졌죠. 조금만 내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일단 그 아이와 친해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저는 그 남자와 만날 때 아이도 함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참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순했어요. 남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처럼 곱상하게 생기고 말도 아끼는 걸 보니까 순한 아이라고 생각했죠. 조금씩 만나다 보니까 그 아이랑도 친해지고 내가 이 남자를 너무나 좋아하니까 이 아이도 내 아이처럼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팍 하고 들었습니다. 뭔가를 깨달은 사람처럼 그 남자에게 전화해서 나요, 당신이랑 결혼할래요. 나 당신 아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나 그 아이에게 내 마음 줄래요. 라고 말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에 골인했어요. 사실상 저도 친구가 없고 그 남자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결혼식을 생략하고 혼인신고와 함께 작은 언약식을 올리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면서 저는 주변에서 표정이 정말 많이 밝아졌다고 매일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진짜 결혼 잘했구나 싶더라고요. 아이도 저에게 어색하지만 엄마, 엄마 하면서 저를 잘 따라와줬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그 아이에게 저도 좀 어색하지만 제 손을 건네며 엄마가 진짜 이제 너의 엄마가 되어줄 거야. 엄마는 아무리 두려워도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너를 내치거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건네었고 저희는 정말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행복하고 벅차오르는 나날들을 뒤로하며 평범한 하루를 살아갔어요. 전문의가 되고 수련도 다 마친 남편은 로컬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나도 개원해서 돈을 좀 더 벌어야 할 것 같아. 그래야지 우리도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남편이 큰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있는 가정을 잘 유지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병원을 운영하려면 빚도 많이 져야 하고 이자나 이것저것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지금 페이닥터도 괜찮지 않아? 자기 성격상 개원하면 온갖 더러운 상황들 다 닥칠 텐데 나중에 상처받아서 마음 다칠까봐 걱정인데. 아니야. 나도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언제까지 남들 밑에서 일할 수만은 없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개원의가 진짜 하고 싶구나 라는 걸 눈치채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잘해보라고 하면서 응원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모아둔 돈 같은 건 싹 다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개원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병원이 많이 생기는 추세이고 또 다들 크게 인테리어도 좋게 하니까 이런저런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거지요. 그래서 남편은 동업자 2명을 모아서 크게 개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교 의사들 동기를 모아서 계약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계약 전날 그 동기 2명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고 도망을 갔고 남편이 그 많은 돈을 싹 다 덤터기 씌워줘서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을 혼자서 개원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위약금이 억이 넘어가서 취소할 수도 없었고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하게 페이닥터를 구하고 병원 일에 집중하기 시작한 남편은 자기가 여기서 넘어지면 진짜 이제는 벼랑 끝이라고 생각해서 줄다리기 타듯이 하루하루 버텨갔어요. 남들 전부 다 놀 시간에도 병원의 남은 업무를 보기 시작했고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이 생긴다고 저에게 몇 번 말을 했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돈은 돈이고 이러다가 사람이 죽겠어. 진짜 몸 좀 챙겨.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빚이 수억이야. 일단 내 건강은 뒤로 하고 환자들 건강을 챙기면서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거 있죠? 진짜 내 남편 너무 성실하다,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 도시락도 싸주고 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남들은 의사 남편 만나서 팔자 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고 불안한 삶에 매일 눈물이 차올랐지만 나보다 남편이 더 힘들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심장 통증을 호소하던 남편이 결국 쓰러져 버렸어요. 사모님, 원장님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영신병원으로 빨리 와주세요. 병원 데스크 직원의 연락에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내 남편이 쓰러졌다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내 남편은 아플 리가 없는데 도대체 이거 뭐지? 이해가 안 가면서 순간 진짜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도착한 병원에는 이미 심장 제세동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선고를 받은 남편이 보였어요. 심장마비로 인한 쇼크로 사망을 한 거였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점심시간에 잠깐 30분만 눈을 붙인다는 남편의 말에 간호사들이 터치를 안 한 거였죠. 미친 듯이 슬펐고 무슨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했습니다. 심장이 쿡쿡 아픈 게 원래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었는데 남편은 지금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게 너무나 바쁘니까 티도 내지 못하고 그냥 꾹 참고 산 거였어요. 주변에서 세상에 너 어떡하냐? 너 그 아들은 어떻게 할 셈이야? 라고 무척이나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편은 죽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아들과 제가 계속해서 사는 게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려고 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할 때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좋든 싫든 이 아이는 내 아이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까 버린다, 포기한다 이런 건 절대 없고 이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끝까지 데려간다고요. 그렇게 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이 죽었음에도 그 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몇 년 전에 한 말 기억나? 우리는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정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엄마만 믿고 잘 살아보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 엄마도 알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알겠다고 하면서 결의를 다졌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은은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파이팅을 외쳤지만 사실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남편 앞으로 나와 있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통장에 모아둔 돈과 병원을 모조리 다 처분하면서 나온 돈으로 빚을 갚아버리니까 진짜 빈털터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이 남아있던 상황이었고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빚을 최대한 탕감했어요. 아무래도 도의적으로 최대한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어 받은 상속분까지 포기하면서 아들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남편의 보험금도 싹 다 빚 탕감하는 데 썼고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기력이 없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면서 앞이 까마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누구의 말 맞다나 저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한 번 더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누구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힘드냐고요. 저는 힘들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었고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설거지, 식당일, 장례식 서빙일, 계단 청소, 특수 청소 등등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말했어요.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냐고요. 쓰러져도 상관없었습니다. 돈이라도 아들에게 좀 더 남기고 죽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조심조심 살얼음판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아들은 대학을 가게 되었고 저도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죠. 저에게 여유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신기했어요. 그런데 여유가 찾아오니까 불행도 함께 오기 시작했어요. 옛 어른들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 넘어 산이다. 그 말이 딱 저에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인생이 산 넘어 또 산이었어요. 갑자기 눈 안쪽이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앞이 안 보이지?
하면서 안약을 넣고 한숨 자면 또 앞이 잘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너무 피곤해서 지금 눈이 잘 안 보였던 건가? 아, 나 실명되는 줄 알고 너무 놀랐네. 하며 놀란 가슴을 크게 쓸어내리면서 천만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저에게 다가오는 그 전조 증상을 알지 못하고 시그널을 싹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식당 일을 하러 나가려고 잠에서 깨어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상했어요. 왜 내가 앞이 안 보이는 거지? 나 진짜 왜 이러는 거지? 하면서요. 그러다가 계단을 내려갈 때도 아래쪽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제가 쿵 하고 쓰러진 겁니다.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쓰러진 게요. 이건 분명 큰 병인 게 틀림없다고 생각을 한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레베르시 신경병증에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데, 한 가지는 약을 먹어도 시력이 돌아올 확률은 아주 희박하고, 두 번째는 약을 먹으면 거의 시력이 80% 정도는 돌아온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자였어요. 약을 먹어도 시력이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정말 목 놓아 펑펑 울었어요. 그 병원에서 계속 목 놓아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생긴 거야? 난 그저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하며 서러웠어요. 그 약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한 알에 수백을 호가하고 그 약을 적어도 6개월 정도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가격이면 거의 억소리가 나는 돈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루를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 어마어마한 돈이 저에게 어디 있겠어요. 좌절의 늪에 빠진 저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살기가 싫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온 건지 울고 또 울다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약을 구해서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빚을 내서라도 약을 먹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네 아빠 빚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빚내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 그저 이제 내 눈이 노화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하자. 왜 빚을 내려고 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의사 말로는 약을 먹어도 아마 시력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고 하니까 깔끔하게 포기할 거야. 살 만큼 살았고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많이 보면서 잘 살았으니까. 하면서 말끝을 흐렸어요. 아들은 너무나 깊은 고민에 빠진 눈을 하면서 저에게 말했죠. 엄마, 일단 제가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엄마 곁에서 지킬게요. 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아들의 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 저에게 영양제를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몸에 좋은 영양제니까 물하고 꼭 드세요. 라고 하면서요. 저는 고맙다. 내가 아들을 키운 보람이 있네. 라고 하며 씩 웃으면서 그 영양제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영양제를 먹을 때마다 몸이 너무나 무거워지면서 잠이 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잠이 오는 거지? 라고 생각한 저는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영양제를 먹으면 졸린 게 정상인 건가? 하면서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영양제를 먹고 나면 머리가 정말로 깨질 듯이 아파왔고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왔어요. 진짜 머리가 아픈 걸 넘어서서 누군가 발로 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하네 하면서 혹시 모르는 마음에 아들이 집에 없을 때 그 약을 들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니, 요즘에 아들이 나 영양제라면서 내게 먹이는 건데 이상하게 이 약을 먹으면 졸리고 몸이 아파요. 이 약 무슨 약인지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았고 의사는 잠시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그 약을 들고 어디론가 갔어요. 후에 의사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말을 전했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간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어요. 아들아, 왜 그래? 라고 묻자, 그게 아니라 내가 뭘 잃어버렸거든. 길거리에서. 그런데 그게 엄청 비싸고 중요한 거라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찾을 수 있겠지? 라고 하길래 뭘 잃어버렸냐고 물어도 말해줄 수 없다며 아들은 계속 묵묵부답이었어요. 답답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냐고 궁금해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틀 뒤 아들이 휴학을 하기 위한 서류를 대학에 제출하러 갔을 때 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누구세요? 예, 여기 경찰서인데요. 분실물 접수한 거 지금 찾아서 전화드렸거든요. 시간 날 때 찾으러 오세요. 확인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구나 싶어서 신분증을 들고 경찰서에 가서 신분 확인 후 그 물건을 받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무슨 약통인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싶어서 경찰관에게 물어봤더니 저희도 무슨 약을 찾나 싶어서 뭐 혹시 이상한 약인가 싶어서 알아봤는데 그건 아니었고 희귀병을 치료하는 약이라서 엄청 비싸고 한 통에 1,000만 원이 넘는 거라서 아드님이 찾는 거였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들이 저에게 먹인 영양제는 영양제가 아니라 제 치료약이었어요. 저는 진짜 너무 놀라서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빨리 집에 오라고 상의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알겠다고 하면서 집에 곧바로 왔고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이 약 도대체 어디서 났어? 돈도 없는 애가. 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속여서 미안해요. 아무리 그래도 확률이 희박하다고 해도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엄마도 저 키워주셨잖아요. 세상 떠난 남편의 전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셨으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엄마한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 지금 학원 다니고 있는 곳 학원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돈 빌린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요. 엄마 돈 때문에 약 안 먹는 거 알고 있어서 제가 몰래 영양제라고 속인 거예요. 다음 달에 대학병원 정기검진에서 엄마 시력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나오니까 우리 한번 기대를 걸어봐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아들을 의심했으니까 얼마나 한심했는지 몰라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정말 고맙다고 너의 그 마음 난 죽어서도 잊지 못할 거라고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능력도 있고 이제 졸업하고 학원 강사를 하면 돈 많이 벌 거니까 치료약 관련해서 돈이나 빚 걱정하지 말고 제발 엄마 걱정 하나만 신경 쓰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을 키우면서 힘이 들 때가 진짜 많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회복하고 또 힘을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어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진짜로 내가 아이를 키우기 잘했다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희 모자는 대학병원으로 검진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 시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좋은 결과였습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적절한 상태에서 일찍이 약을 복용한 게 5개월 정도였어서 이제 효과가 나타난 것 같다고 희망을 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정말 죽은 사람이 목숨을 하나 더 얻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아들 손을 붙잡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행복한 감정을 선물할 수 있냐고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아니라고 하면서 멋쩍게 웃어 보였고 저는 그런 아들을 보고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정말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8개월 정도 약을 먹었을 때는 정말 많은 진전이 있었어요.
왼쪽 시력은 70% 정도 보존을 했고 오른쪽은 50% 정도 떨어진 채로 유지가 되었지만 저에게는 이것조차 기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안경 끼면 앞에 있는 사물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저에게는 축복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일단은 1년 정도 약을 더 먹어보고 더 이상 시력의 변화가 없으면 그때부터 그만 먹어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뒤 제 시력은 그대로 고정되었고 실명되는 것을 가까스로 막아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기쁜 소식 중 하나는 우리 아들이 대치동의 한 학원 강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대박이 난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들이 진짜 잘 가르치는 걸로 소문이 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저희 아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기 시작했고, 그게 그 일대에 확 소문이 돌면서 아들의 강의는 전석 매진이 되고야 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제 약값 때문에 빚을 진 것을 싸그리 다 갚아버리고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궁창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서 저도 드디어 이 나이에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이제야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구나 싶었던 저는 매일매일 기도를 하곤 합니다. 내일도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답니다. 아들은 엄마한테 효도할 수 있어서 그 무엇보다 그게 가장 즐겁고 기쁘다고 말을 하네요. 저와 아들은 남편의 묘에 찾아가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하면서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마음을 훌훌 털어놓았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아들이 이렇게 잘 큰 것을 보면 그 누구보다 기뻐할 사람이 제 남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숱하게 힘든 나날들을 겪고서 이제야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는 저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